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음, 네, 여러분,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사실 사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그 점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첵 되고 있나요, 지금? 윤희? 출첵 하고 있어, 지금?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어, 아직 자리 없으신 분 있나요? 그냥 진행할게요. 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저희 ESC 가을 학기 활동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 또 대동제와 아파라카가 있죠. 그 주에 여러분도 또 열심히 노셔야 되니까 그 주에는 쉬는 거로 하고 이어서 세션 진행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비콘 관련해서 공지를 짧게 하나 할게요. 그래서 어제 다 공지에 올려드렸지만 이제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 조별로 이제 팀장과 팀원이 지금 배정이 된 상태고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방을 다들 이제 만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점검 기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이제 사전 점검 기간이 될 텐데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발표는 생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이제 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조별로 팀별로 이제 서로 고충이라든가 그런 거를 공유를 하고 그런 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대출 예측도 지금 팀이 4개나 되죠. 그래가지고 그 팀원 20명 가까이 되는 팀원분들을 모두 다 한 카톡방에 초대해가지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팀마다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을 텐데 팀의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근데 그것들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그런 거에 정보 유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각 팀마다 팀장분들만 모아놓은 그 카톡방을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도 사실 이번에 비콘을 참가하려다가 이게 인원이 이렇게 된 만큼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총괄 감독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을 파서 여러분들의 그런 그런 고충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뭐 그런 프로세스 같은 거, 분석 프로세스 같은 거 잘 팀장분들께서는 잘 짜주시고요. 팀원분들도 팀장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서로 모르면 모른다 그 알아가면서 다 같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지는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채연님, 세희님, 그리고 구은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채연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으셨어? 아, 네. 팩트 주시고. 화면 공유해서.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프로에 잔다. 그래. 어. 그냥 화면. 아, 가지고 요거 시작하시면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다. 네. 들고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고, 먼저 9.1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9.2에서는 이제 회귀 모델에 대한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링은 변수 x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므로 p, y 기분 x의 형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책에 있는 산소 섭취량과 관련된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실험 배경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인데 간단하게 12명을 대상으로 6명씩 임의로 러닝 프로그램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배정을 하고 이제 실험 대상의 최대 산소 섭취량의 변화가 배정된 프로그램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아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측정할 때 나이와 같은 다른 요인도 최대 산소 섭취량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 y 기분 x가 x의 함수로 스무슬리하게 변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x의 한 값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른 값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산소 섭취량 예시를 보자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적을 수 있고 그리고 x는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2는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고 x3는 이제 age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서 러닝 프로그램에 배정된 사람은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삭제가 돼서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에어로빅에 배정된 사람은 식이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는 위에서 살펴본 이 두 개의 식에 각각의 이제 베타 값을 넣어서 어떤 선형 관계를 가지는지 그래프로 알아본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1부터yn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노멀을 따르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뒤에서도 수식이 나올 건데 계산 과정보다는 이 결과를 그냥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분포로 적기 위해서 y는 n차원의 열 벡터로 두고 x는 n/p 행렬로 두면 다음과 같이 이 y 기분
x 베타 시그마 제곱 이것을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xponent가 최대가 되려면 이 SSR 부분이 최소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 SSR을 최소로 얻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베타를 찾아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베타 햇 OLS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소 섭취량 예제로 보면 9.1식의 이제 베타 OLS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A지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Y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앞에 6개는 러닝 프로그램 그리고 뒤에 6개는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X가 12/4 행렬로 이 행벡터가 x1, x2, x3, x4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X 이제 행렬을 나타내고 이제 베타 OLS 이것을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이 식을 코드로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수치를 이 예제에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햇을 OLS가 이제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러닝 프로그램 식에 해당하는 여기에 이제 베타 1과 베타 3를 대입을 해보면은 각각 절편이 이것과 기울기가 이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식에도 집어넣어 보면은 뭐 절편과 슬로프에 대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은 다음과 같은 식에서 얻어질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코드로 여기 밑줄 친 것처럼 구현을 해서 결과를 보면은 8.54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타 햇의 이제 샘플링 베리언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의 값 대신에 위에서 구했던 이것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베타 햇 OLS의 스탠다드 에러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자면 베타 햇 OLS에서 지금 값을 표준 편차와 비교를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러닝 프로그램과 에어로빅 프로그램 간의 차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빼기를 해서 식을 얻어보면은 이 베타2와 베타4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2와 베타4에 해당하는 베타 OLS랑 그것의 스탠다드 에러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베타 햇의 이 부분이 더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두 운동 간의 차이에 대한 증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회귀 모델에 대한 베이지안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마이 컨주게이트 사전 분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이 식은 앞에 9.3식을 참고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례한다고 적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SSR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위의 식에서 이제 엑스포넌트 안에 베타의 역할이 Y와 Y 역할과 매우 비슷하고 또 Y에 대한 분포가 MVN을 따르기 때문에 이 베타의 사전 분포는 컨주게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베타에 대한 차후 분포를 구해보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덴시티에 비례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산과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노멀 샘플링 문제처럼 시그마 제곱의 세마이 컨주게이트 사전 분포는 인버스 감마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감마를 시그마 제곱분의 1로 두고 다음과 같이 이러한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가 감마 데니시티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사후 분포가 인버스 감마를 따르고 각각의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이것을 근사시켜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 베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앞에서 본 식처럼 베리언스와 평균을 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MVN 분포에서 베타를 샘플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앞에서 구했던 베타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SSR을 구하고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서 시그마 제곱을 샘플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세마이 컨주게이트 사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위클리 인포머티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할 때 정확한 사전 정보 또는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들로 쉽게 전환되는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전 분포가 파라미터에 대한 실제 사전 정보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클리 인포머티브 프라이어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의도적으로 더 적은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은 실제 사전 정보를 나타내지 못하는 인포머티브 사전 분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인포머티브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한 종류로 유닛 인포메이션 프라이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단일 관측치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면 이 베타 OLS의 추정에 대한 프리시전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N개의 관측치에 포함된 정보의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관측치에 있는 정보의 양은 위에서 보았던 이 식의 이제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 인포메이션 프라이어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베타 제로가 베타 헷 OLS와 같다고 설정을 해서 베타의 사전 분포가 OLS 추정치를 중심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루 제로를 1이라고 두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 OLS를 이것이라고 두어서 시그마 제곱의 사전 분포가 이것으로 약하게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에 대한 사전 분포를 구성하는 또 다른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X의 스케일의 변화에 파라미터의 측정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소 섭취량 예제로 살펴보면 이 에이지인 이어를 나타내는 이 XI3 대신에 이 에이지인 먼스를 나타내는 X-3을 산소 섭취량 문제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 X-3을 가진 모델에서 12 곱하기 베타-3에 대한 사후 분포는 이제 이것을 가진 모델을 기반으로 한 베타-3에 대한 사전 분포와 같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나이가 월 또는 연 단위로 기록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나이 변화에 대한 Y의 사후 예상 변화가 동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화해서 보면 X와
x는 이제 그냥 주어진 x에 대한 셋으로 보면 되고 xθ는 xh로 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리언스 개념에 의해서 베타와 베타 햇의 사후 분포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은 베타 제로가 0이고 시그마 제로가 다음과 같은 시기일 때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K를 시그마 제곱과 관련 지어서 어떤 양의 값을 가지는 G에 대해서 K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시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전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것을 G 프라이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베리언트 G 프라이어에서 이러한 분포는 이 베타에 대한 사후 분포는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따르기 때문에 베리언스와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 프라이어 분포 하에서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사후 분포는 인버스 감마 분포를 따릅니다. 이제 시그마 제곱에 대한 사후 분포를 구하면 이 시그마 제곱과 베타에 대한 샘플을 다음과 같은 사후 분포를 통해서 차례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한 가정을 밑에 수식으로 써놓은 것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뒷페이지에 있는 결과를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았을 때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가로가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따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적분을 할 건데 베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정리한 식을 베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뭐 이러한 결과를 얻어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SSRG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진다는 것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앞에서 보한 이것과 사전 분포를 하면 됩니다. 똑같이 감마를 시그마 제곱분의 1로 두고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이제 써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던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사후 분포는 인버스 감마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에 대한 사후 분포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MVN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포에서 샘플을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합 사후 분포는 이제 몬테카를로 근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샘플링을 통해 얻은 샘플을 평균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간단한데 먼저 이 감마 분포에서 얘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구한 시그마 제곱을 다시 여기 넣어서 이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에서 베타를 샘플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몬테카를로 근사를 하는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 페이지에는 이제 필요한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해서 그 OLS 부분 구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근사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책에서 제시한 대로 사전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HG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식을 코드로 구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SSRG는 15쪽에 있던 이 식을 코드로 구현을 해 놓은 것이고 이제 위에서 구한 것을 바탕으로 시그마 제곱에 대해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을 샘플링 했으니까 베타에 대해서 샘플링을 할 건데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은 13쪽에 있던 베타 사분포에 대한 평균의 식을 코드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 추출한 시그마 제곱을 반영해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이 부분을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넣었고, 그리고 베리언스 식을 이제 코드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근사는 샘플링 한 것을 평균을 통해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민감 STD에 해당하는 것을 평균을 통해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타2와 베타4의 사후분포를 그린 것입니다. 베타2와 베타4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모두 0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두 운동 그룹의 차이에 대한 약한 증거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에이지에서 다른 운동 프로그램 간의 차이를 보고 있으니까 이 average difference는 계속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베타2 더하기 베타4 에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박스 플러스로 나타낸 것인데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이 각각의 미디언에 해당하는 것이 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Q1 라인도 점점 0이랑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운동 효과의 차이가 이 연령이 낮을 때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유의미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 네, 태연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최연님 발표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라던가 여쭤볼 거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연님 전 페이지에서 구하기라 해서 네, 어떤 것을 그래서 평균을 뭘 어떻게 해서 구했다는 한번 말씀하실 아, 음, 그, 이 위에 코드를 보면은 일단 시그마 제곱이랑 베타를 추출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베타 MC라는 것을 이제 생성을 하여서 각각의 구한 베타 1이랑 베타 4에 이제 이런 식으로 베타에 대해서 추출을 할 건데 이것을 여기에 이제 저장을 시키면은 각 이제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가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평균을 구하고, 또 평균을 구하고, 또 평균을 구하고, 얘도 평균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받고 마찬가지로 이 STD에 해당하는 부분도 저장된 이 각각의 베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보았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또 스탠다드 디에이션을 구한 게 그게 이제 베타에 대한 포스테리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네. 여기에
네, 각각의 베타에 대해서 평균과 이 STD에 해당하는 사후 그것을 구해 본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STD 원하고 둘 다 묶여서 평균과학이라 아, 더 이거 두 개를 평균을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각각 그 아까 위에 건 평균과 네, STD 그래서 포스테리아 메이야 다 이제 물가라 네네. 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네, 시현님 발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학술부장님 코멘트해 주실 분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세희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희님 발표까지 듣고 잠깐 쉬는 걸로 할게요. 화면이 네, 잠시만요. 아니면 헤드 쓰시는 게 편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럼 저한테 파일을 제가 올려놓습니다. 마이크가 이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잠깐 펜이 왜 돼? 그래, 제주시. 네, 다음으로 네네. 네, 다음으로 모델 셀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인 혹시 두 번 들리시나요? 지금 두 번 들리고 회귀 분석을 할 때 어떤 Y를 예측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를 다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변수를 다 모델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Y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만을 포함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모델의 예측력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개의 당뇨병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때 10개의 변수를 가지고 디지즈 프로그레션인 Y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Y와 변수 관계가 각각 선형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인 항을 몇 개 더 만들 겁니다. 먼저 10개 항에 더해서 45개의 인터랙션 항을 만들 거예요. 인터랙션 항이 뭐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독립 변수가 y에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 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항입니다. 이 인터랙션 항은 xi, xj 이렇게 두 개의 항을 곱하기 때문에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45개의 인터랙션 항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곱을 하는 2차 항을 추가할 겁니다. 이게 10개가 아니라 9개인 이유는 x2가 바이너리 변수예요. 그래서 성별을 나타내서 1은 남자 그리고 0은 여자이기 때문에 10개가 아니라 9개인 2차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4개의 항을 가지고 y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모든 변수들은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주었는데 스케일을 맞춰줘서 평균은 0이고 그리고 분산은 1이 되도록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항과 y의 스케일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442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랑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랜덤하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배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왜냐하면 데이터가 입력된 순서에 패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랜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든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들지 않았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든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나온 y와 그리고 원래 y를 건들지 않았던 y를 비교해서 모델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진행한 것의 성능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 부분에는 실제 y가 나와 있고 이 부분에는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모델로 나온 예측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값이 x는 y의 선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능을 나타내는 값이 있는데 이게 average squared prediction error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원래 y값에서 그리고 저희가 예측한 y값을 빼고 그것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에러는 0.67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잘 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형성될 여지가 보여서 저희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예측한 베타 값을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 7번째 항은 베타 값이 크지만 나머지 항들 중에서는 0과 가까운 베타 값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y와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베타 값이 0으로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y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들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backwards elimination이에요. 근데 여기서 t-statistic가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베타 값마다 t-statics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 통계량으로 실제 베타 값이 0인지 아니면 y와 관련이 있는 수를 나타내서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 0이 아닌 값이 나오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t-statics가 작으면 실제 베타 값이 0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저희는 이거를 계산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아래 결과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데이터는 이렇게 y와 3개의 변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회귀분석 코드를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서머리를 알게 되면 저희 t-statics가 이렇게 R이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 값이 R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p-value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훨씬 해석하기가 쉬워지는데 여기 보시면 x2가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유의하지 않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ackwards elimination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모델을 가지고 베타 값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t-statistics를 구합니다. 그리고 임계치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임계치는 보통 컴타일을 통해서 그 각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이 컷오프보다 작은 리그레서들이 몇 개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절대값이 작은 리그레서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베타 값을 계산하고 또 다시 통계량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직 인계값보다 작은 값이 있다면 또 절대값이 가장 작은 리그레서를 또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절차를 반복해서 인계치보다 작은 리그레서가 없을 때까지 이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것을 R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코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매스 패키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스텝 AIC라는 함수를 쓰면 저희가 backwards elimination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이게 1에서부터 변수가 아예 없는 것에서부터 변수가 다 있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backwards elimination을 해달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backwards가 backwards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 제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forward도 있고 stepwise도 있는데 여기서는 backwards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디렉션을 backwards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 서머리를 보면 아까 저희가 x2가 유효하지 않은 변수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2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개의 변수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확인을 했는데 아까 0.67이었어요. 근데 이제 0.53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Y는 X축에 더 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프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ackwards elimination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Y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로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X와 Y가 아예 관련이 없는 변수들 값들로 이루어진 것에서 backwards elimination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얘를 네. 그래가지고 Y와 X가 아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backwards elimination을 진행했을 때 모든 값이 사라져야 해요. 하지만 backwards elimination을 진행을 했는데도 Y와 관련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서 몇 개 남아있는 베타 값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backwards elimination이 아무리 Y와 X가 관련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지한 방법으로 변수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한 방법에서는 모델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저희는 원래 아까 베타 값으로 표현을 했는데 베타를 Z와 B의 곱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Z는 0과 1 두 개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Z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Z가 먼저 Y와 X가 4개 총 있어요. 근데 Z가 10, 10 값을 가지고 있으면 X1과 X3만 이렇게 두 개만 갖게 되는 거고 Z가 1110을 갖게 되면 X1이랑 X2 그리고 X3 이렇게 3개의 변수만을 갖는 모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Z의 포스테리어 분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의 포스테리어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채연님께서 설명해주신 G프라이어를 이용을 하면 이것을 쉽게 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것을 베타와 그리고 시그마를 넣어서 이중적분을 통해서 다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Z랑 시그마 제곱이 포함이 된 건데 Z는 Y랑 독립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정보는 이미 베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후에 베타와 관련된 항만을 가지고 먼저 이 적분을 해줍니다. 이 적분을 한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P에 대한 값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계산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채연님께서 발표하신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감마를 시그마 제곱분의 1로 바꾸고 그리고 감마에 대한 분포를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모수를 이것으로 갖는 감마 분포의 PDF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채연님께서 발표하신 PPT에 있던 식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계산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감마 분포의 상수항 부분을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그거는 생략했고 F12 책의 165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계산한 것을 가지고 모델 셀렉션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한 모델을 모두 구한 다음에 각각의 아까 그 값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아까 채연님께서 하셨던 옥시전 업테이크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때 X가 총 4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모델을 총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값을 각각 다 구하였더니 이 모델이 가장 확률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베이즈 모델 셀렉션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오늘 발표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실 사항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흑술 부장님 코멘트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네. 어, 아, 네,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중간에 가셔야 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미리 공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9월 17일에 박진우 교수님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죠. 직접 저희 연사특강에 오셔서 교수님의 스토리를 저희한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별로 안 오거든요, 진짜.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니까 여러분 많이들 오셔가지고 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벤트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들렛 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은 연사특강이 끝나고 나서 지난번처럼 제가 그 댓글을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총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공지 마치겠고요. 일단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지금 몇 분이죠? 48분이니까 8시에 딱 다시 만나서 교수님 발표 마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여섯 사람은 4명이 걸자. 아, 맞다. 연사특강은 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때는 예, 컴퓨터 앞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네, 여러분 들리시나요? 예, 줌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들리시죠? 네. 예, 두우님 발표 차례인데요. 지금 두우님께서 지금 비대면으로 발표하실 예정이라서 일단 사운드 체크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우님 지금 말해 보시겠어요? 들리세요? 아, 들리시나요? 현장에선 지금 안 들리네요. 잠시만요. 아, 아, 네, 두우님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아, 아, 안 들리네. 네. 역으로 지금 틀려고 하는 거. 여기가 지금 마이크 프로젝트 해봤는데도 안 돼요, 지금. 소리가 안 나와. 이거를 처리를 해줘. 이게 마이크 2가 이거죠.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됐는데. 이게 들려야 이게 뭘 하는데. 컴퓨터가 없네요. 컴퓨터가 되긴 하는데, 이걸로 하면 되지. 이거 소리 나. 마우스가 안 되는데. 마우스가. 그럴 수가. 혹시 아니겠지? 그럴 어? 그러겠지. 뭐가 켜졌나? 마우스가 안 돼. 네, 여러분, 강제 쉬는 시간 잠깐 가지시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축구에서 소리가 안 돼. 지금 이거 HDMI를 연결해서. 근데 이거를 끄는 순간, 얘기도 안 나오다. 여기를 그냥 이제 새로 켜야겠다. 키는 방법. 이거 자체 컴퓨터 키는 방법. 아, 못해? 실제 소리. 이거 소리 했는데 되지. 이거 연결했어? 네시대 아니, 지금 뺐어, 지금. 연결 이거 소리 아까 켰었어. 내리기가 하고, 이거 다 켜진 상태야? 이거 안 돼. 표정 지금 왜? 이거 잘 안 되면 이거 그러려고 했는데, 네?
네, 지금 이거 HTML로 여기 연결하면은 유튜브 소리가 여기로 왜, 왜 그러지? 됐다. 됐다. 이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근데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는 여기서 날 필요 없어요. 아니, 여기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아, 그래요? 네. 교수님 걸 해주면서 알게 돼. 네, 두호님 이제, 잠시만요. 이거 소리. 아, 된 건가? 아니, 그냥 이걸 한번 끄보면 여기서 나오게. 얘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아직 안 하고 있어. 말하라고 하면 해보자. 채팅으로도 해봐요. 칭으로 해. 안녕, 안녕. 예. 아, 잘 안 들리네요. 잠시만요. 네, 두호님 이제 말씀해 보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 맞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들리세요, 여기? 들리세요? 아, 네, 그래도 두우님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들리는 것 같아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우님, 예,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 거 맞죠? 잘 들리시죠? 네, 다 잘 들린대요. 대면으로 갈 걸 그랬네요. 네. 어,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지금 아침에 본가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비대면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런 사태가 생길 줄이야.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인님이 해주셨던 두 번째 파트 내용의 핵심을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상황은 회귀 분석에서 어떤 변수가 실제로 유효한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각 베타가 0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벡터 G를 놓고요. 이 G를 전제로 한 likelihood인 Y 기분 X, G를 구해서 모델 GA 하에서 내가 얻은 데이터 Y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 GB 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비교해 보는 거죠. 또는 G의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모델 G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G의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likelihood와 posterior를 다 계산해서 비교해 보기가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 데이터에서는 선택해야 될 변수가 100개가 넘어가는 일이 허다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 해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G의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깁스 샘플러를 통해서 이거를 대략적으로 근사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깁스 샘플러로 샘플을 뽑았을 때 여기에서 많이 뽑힌 샘플이 곧 높은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를 가졌다는 거니까 가장 적절한 모델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깁스 샘플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원하는 건 벡터 G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뽑는 거고 이 벡터 G는 원소가 P개인 벡터니까 결국 이 포스테리어를 작은 G1부터 작은 GP까지의 조인트 분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임의의 벡터 G를 초기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 벡터의 각각의 원소 작은 GJ를 뺀 나머지 원소들을 전제로 한 조건부 분포인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가지고 G의 원소들의 값을 하나씩 대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뽑힌 각각의 G 벡터에 대해서 베타와 시그마 제곱을 똑같이 샘플링해주면 이것 역시 적절한 포스테리어 분포로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작은 GJ를 샘플링하는 이 확률,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OJ를 통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 OJ라는 거는 별거나 아니고 그냥 GJ의 포스테리어에서 값이 0일 확률과
1일 확률의 B예요, B. 이 OJ를 1 플러스 OJ분의 OJ로 써주면은 전제 조건은 빼고 잠깐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뒤에 기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1 플러스 OJ니까 이거분에 그냥 OJ 하면은 결국 이거는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결국 GJ가 1일 포스테리어 확률이 되겠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 오즈로 정의를 먼저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코드로 구현할 때 표현하기가 수월해서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순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먼저 어떤 G 벡터를 임의로 세팅을 해줍니다. 초기 값은 어차피 샘플을 뽑으면 뽑을수록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분포가 수렴하니까요. 그래서 뭘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G의 각각의 원소 작은 GJ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원래의 원소 값을 하나씩 대체해주고 모두 다 뽑았으면 그걸 새로운 벡터 GS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충분히 이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여기서 임의의 순서로 뽑는다는 거는 이거는 별거는 아니고 익스체인저빌리티 조건입니다. 예전에 배웠었죠. 회귀 모델에는 각 베타 간에 특별한 순서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에는 GJ를 뽑을 때 그냥 이 분포에서 그냥 뽑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분포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거를 충분히 반복하면은 G의 분포가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P, G 기분 Y, X 여기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 5번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마 제곱과 베타를 뽑는 순서입니다. 각각 순서에서 뽑힌 G 벡터에 맞춰서 변수를 선택한 후에 각각의 알려진 포스테리어 분포인 인버스 감마와 멀티베리에이트 노말에서 뽑아주면 됩니다. 그거는 아까 채연님 발표에서 말씀을 하셨죠. 거기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냥 G 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SSR G를 계산을 해가지고 분포들의 파라미터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S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고요. 이번에는 각 시점의 G 벡터에 따라서 계속 분포 파라미터를 새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MCMC, 몬테카를로 마코프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코프 체인의 성질에 따라서 시그마 베타 역시 조인트 포스테리어인 P의 시그마 제곱 베타 기분 Y, X 여기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짜로 수렴하는지는 진단을 해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수렴을 한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알고리즘 설명은 드렸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책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 가지고 책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9-2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연습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AG 다이어비티 이 데이터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 소문제 1번은 베이지안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각 베타 개수의 신뢰 구간을 한번 그려봐라 이거고 소문제 2번은
이 아까 말씀드린 깁스 샘플링에 따라서 변수 선택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먼저 데이터 자체는 책 예제에 있는 기만 데이터하고 거의 비슷한데 데이터 구성이 조금 달라요. 이 데이터는 그 저자인 피터 호프 교수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래서 리드 테이블 함수에다가 URL을 입력해가지고 불러오고 서머리를 한번 해서 여기다 원래 이렇게 넣어져 있었는데 제가 수정하면서 모르고 이거를 날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진을 캡처해 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보이실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글루, 그러니까 이게 건강 수치거든요. 글루코스, 즉 혈당 수치를 Y 변수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혈당 수치에 대해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더미 변수, 그러니까 0 또는 1인 비만 여부,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X 베리어블로 해가지고 베이지안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OLS하고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트레인 테스트로 70대 30 비율로 나눴고요. 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책에 있는 공식에 따라서 베타와 시그마 제곱의 분포를 베타의 분포를 계산해 줍니다. 시그마 제곱 아니고 여기서 이 SSRG라는 게 사실 회귀 분석에서 배운 SSE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SS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SSR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지듀얼의 약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우선 이거를 여기 공식이 앞에서 긁어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X의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이거는 회귀 분석에서 이 랜덤 벡터 Y가 있을 때 이거를 X와 베타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젝션 해주는 햇 매트릭스 H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다 이 햇 매트릭스가 이건데 여기에다가 G'를 사용할 때 쓰는 상수인 G 플러스 1분의 G를 곱한 게 여기 코드의 HG 이겁니다. 이거를 식으로 그대로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SSE를 행렬 곱으로 써주면은 회귀 분석에서 배웠을 때 원래 Y 트랜스포즈의 I-H의 Y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H에다가 이 G 플러스 1분의 G를 곱해가지고 HG로 대체를 해주면은 이게 곧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SSRG가 됩니다. 어쨌든 바로 밑줄에서도 역시 이제 베타 포스테리어의 평균과 분산을 여기 있는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줬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000개를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 시그마를 곱하고 평균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곱해지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분산이 이제 다변량이기 때문에 행렬 형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V라고 하면은 이거를 작은 V 트랜스포즈 V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시그마를 계산해주는 그 촘레스키 분해라는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구해진 베타의 행렬들을 열별로 다 평균을 하면은 그게 곧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뽑은 회귀계수 베타 베이즈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테스트 데이터에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 오른쪽은요. 오른쪽 이거는요. OLS 모델하고 베이지안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 데이터로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이거는 그냥 LM 함수 써서 구한 거고요. 근데 뭐 둘이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아까 구한 거하고. 이제 책에서는 0하고 1 사이로 스케일링을 다 해놔가지고 뭐 한 뭐 0.64, 뭐 0.56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게 뭔가 훨씬 더 좋아 보이게 쓰긴 했는데 근데 뭐 이 데이터 상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프라이어를 적절하게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OLS 방법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방법을 했을 때 분석하기 더 편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각 개수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본 겁니다. 프리퀀티스트 관점과는 다르게 각 회귀 개수가 이 구간에 속할 확률이 95%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는 속하거나 속하지 않을 수 있지만 100번 해보면 한 95번은 속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얘는 딱 확률 관점으로 말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깁스 샘플링을 활용한 변수 선택 부분입니다. 아까 여기를 보면은 프레딕션 에러가 양쪽 방법 모두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데이터 스케일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원래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인 에러를 한번 구해봤어요. 혹시 모델이 피팅이 제일 잘 안 됐나? 그래가지고 이걸 구해봤더니까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즉,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절편을 안 넣어서 그런가? 모델에 절편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절편에 한번 넣어서도 다시 해봤고, 뭐 이것저것 점검을 해봐도 마찬가지로 오버피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변수 간에 이제 선형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X 베리어블 간의 선형관계가 있는 다중공선성이 있거나 변수 일부가 아니면 아예 필요 없거나 그렇다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일부 변수를 제외해서 모델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깁스 샘플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LPYX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꽤 복잡하게 수식이 써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별건 아니고 그냥 앞에서도 봤던 이 y 기분 xg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건데 근데 대신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놨어요. 로그를 씌워놔가지고 이 곱셈들이 다 더하기 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신경을 쓰면은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뭐 그렇고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고 이거를 왜 했나는 이따 그 읽어보다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깁스 샘플링의 초기 값을 한번 설정을 해줍니다. 초기 값은 이제 일단 G 벡터를 그냥 1, 1, 1, 1, 1, 1로 말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놔요. 뭘 하든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복 횟수는 만으로 해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마지널 분포를 한번 계산을 해놨어요. 이걸 써가지고. 아무튼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놓고 밑에 본격적으로 깁스 샘플링을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는 코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G 벡터를 아까 초기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LPY를 씌워서 LPYC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LPYC라는 거는 P, Y 기분 X, G에 마이너스 J, GJ는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명했는데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APYC를 한번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을 먼저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J인 샘플 1부터 이게 디멘션 x2가 6이니까 1부터 6까지 순서를 그냥 임의로 배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첫 번째 2가 뽑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G 벡터에서 두 번째가 선택이 됐단 거예요. 그러니까 G2죠. 여기 J가. 그리고요. 두 번째를 골랐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새로운 GP를 하나 G를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J번째 뽑힌 거를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GP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GP는요. 1, 0, 1, 1, 1,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APY를 씌우면요. P, Y 기분 X, G-G의 GJ는 0 이렇게 되겠죠. 뽑힌 게 0일 때, 뽑힌 게 1일 때 각각 마지널 확률을 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한 거냐면요. 이제 G에 대한 풀 컨디셔널 분포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정의할 때 여기 이 오즈를 가지고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 계산을 할 때 핵심 부분인 이걸 알면은 문제가 엄청 간단해져요. 왜냐면은 G의 값이 무조건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내면은 그냥 이 확률을 그대로 베르누이 분포에 대입만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의 B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로그가 씌워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대신 이렇게 뺀 형태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즈를 정의할 때 그 GJ가 1인 부분이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게 혹시 0이 이제 LPY P가 지금은 위로 가 있어요. 얘에서 빼니까. 그래서 얘가 위로 가 있는데 근데 얘가 0이니까 얘를 다시 뒤집어 줘라 라는 노테이션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LPYC 빼기 LPYP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EXP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다가 이거를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을 넣어주면 로그가 벗겨지고 그리고 나누기로 바뀌니까 결국 이거는 L이 로그니까 로그가 벗겨져서 TYP 오버 PY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1 플러스 이거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 계산을 해보면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이 곧 GJ가 1이 뽑힐 베르누이 분포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는 이유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G 값이 바뀌면서 시행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중간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조금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발상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시그마 제곱이랑 베타도 뽑는 것까지가 전체 과정인데 이게 함수를 여기다가 미리 정의해 놓고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뜯어고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G를 뽑는 과정까지만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10,000번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G 벡터가 10,000개가 뽑혔잖아요. 이거를 여기 아까 여기 이 큰 G 벡터에다가 다 저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중에 그려가지고 대략적인 분포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렸는데 코드는 참고용으로 넣어놨고 아무튼 확인해 보면은 보시면은 010, 111 이 벡터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지금 주어진 데이터 상에서는 2, 4, 5, 6번 변수를 사용하는 모델이 베스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 4, 6 변수 1, 이거는 모든 뽑힌 후보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유효한 변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이것 역시 알 수가 있겠죠. 원래는 변수가 6개면은 각 변수가 유효한가 아닌가. 즉 0인가 1인가 이걸로 2의 6승 해가지고 총 경우의 수가 64가지나 되지만은 이 방법으로 후보군을 훨씬 좁게 추려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 역시 이걸 바탕으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법도 완전 만능은 아닌 게 만약에 후보 변수가 매우 많은데 그러니까 막 진짜 100개, 150개 이렇게 넘는데 그런데 그 후보 변수 대부분이 조금씩 유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포스테리어 분포를 근사해봤자 그 분포가 거의 균등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깁스 샘플링을 많이 해도 명확하게 후보를 가려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문단에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대부분의 후보 변수가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150개지만 실제로 유효한 건 한 10개 정도다. 그러면은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적절한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델을 굳이 하나로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이게 결국은 확률적인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깁스 샘플링으로 반복적으로 뽑아진 베타를 아까 큰 G 매트릭스에 모은 것처럼 전부 큰 베타 매트릭스에 모아서 그거를 평균해가지고 사용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를 이 섹션의 제목인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방법을 쓰는 게 OLS나 다른 여러 회귀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게 딥러닝보다 좋다? 이거는 이제 사실 어느 통계 모델을 가지고 와도 첨단 딥러닝 모델한테 그대로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제 베이지안의 장점은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나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이 방법을 딥러닝 모델에 좀 적용해서 연구해 볼 수도 있겠고 이게 실제 이미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걸 배우는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숙제는 간단한데 아까 그 잡담방에 발표자를 올려드릴 때 숙제도 같이 올려놨어요. 이거는 문제를 어렵게 풀라고 할 의도로 낸 건 아니고 오늘 배운 거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냥 베이지안 리그레션인데 이제 G 프라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포스테리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 그거를 깁스 샘플링으로 한번 근사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가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식 부분만 그대로 보고 입력하면 되는 식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답도 여기 GitHub 블로그 출처에 들어가 보면 있으니까 하고 나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론적인 부분,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도 책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우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두우님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오버피팅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붙여가지고 오버피팅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네, 지금 도영님께서 오버피팅 관련된 내용을 놓치셨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 지금 여쭤보시거든요. 두우님 아, 가능하신가요? 네네. 아까, 어, 주어진 데이터를 70대 30으로 나눠가지고 트레인 테스트로 나눠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회귀 모델을 피팅한 다음에, 그 피팅한 걸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테스트 에러가 베이지안 방법이나 OLS 방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그러니까 혹시 모델 피팅 자체가 잘못된 건가, 언더 피팅인가 하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이 오류는 거의 엄청 작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제대로 피팅이 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 즉, 그러니까 실제 회귀 개수를 정확히 알아내기보다는 트레인 데이터에만 너무 정보가 집중이 됐다라는 거니까 예, 이거를 오버피팅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변수를 이제 좀 걸러내 봐야 되겠다라고 전개를 해 나간 겁니다. 네, 답변이 되었나요? 네, 되셨다고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또 없으시고요. 네, 두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국수. 네, 마지막으로 아, 아, 네, 마지막으로 학술부장님 코멘트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기 앉으셔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열로도 들어가겠지. 네, 부르시고. 아, 네. 주호님이 너무 발표 잘 해주셨는데, 네, 뭐 한 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임의의 질을 잡고, 그리고 지가 이제 6자리가 있었는데, 6자리 1 또는 0이 되는 지가 1 또는 0이 돼서 지금 베타에 대한 변수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10, 10, 10,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랜덤하게 자리에 대해서 어, 그, 랜덤한 자리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1로 바꿨을 때랑 1로 그냥 이걸 바꿨을 때랑 바꾸지 않았을 때랑 다른 자리가 다 기분일 때 이 자리에 대해서 얘가 J가 1일 때랑 0일 때를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 나온 결과를 지금 G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G에 맞춰서 시그마 제곱을 지금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그 나온 시그마 제곱과 G를 바탕으로 지금 베타를 샘플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비교를 했던 게 이 LPY.C하고 LPY.P하고 이런 것들 값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 모듈을 비교를 한 거란 말이야. 다른 것들이 다 데이터가 기본이고 다른 지의 자리의 G가 기본일 때 해당 제2 자리의 G가 1일 때 확률이랑 0일 때 확률을 비교를 하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여기 부분이 포스테리어고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의 B고 여기가 이제 프라이어죠. 프라이어 그러니까 J가 1일 것 같은 프라이어에 해당하고 여기가 지금 라이클리후드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 G가 기본일 때 지금 X 기본일 때 그리고 Y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확률을 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라이클리후드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호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명한 LPY.C랑 LPY.P는 이 라이클리후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라이클리후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프라이어는 사실 우리가 지정해주기 나름인데 그냥 우리가 G가 1이다 0이다에 대해서 선호가 없으니까 그냥 각각의 0.5를 놓고 그냥 요거를 프라이어를 지워버리고 이 포스테리어의 확률비 오즈를 지금 라이클리후드의 B로 계산해서 이 LPY와 LPY.C와 LPY.P를 계산해서 요거를 계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거를 막 익스포넨셜 한 다음에 이걸 빼고 해가지고 요거를 바꾸고 다시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GJ는 1의 포스테리어 확률을 지금 구해서 요 확률에 따라서 만약에 요 확률이 GJ가 1의 확률이 만약에 0.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0.2의 확률로 원래 있던 뭐 예를 들어 두 번째 자리라고 하죠. 두 번째 자리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자리에 G를 0.2의 확률로 1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극악은 아니지만 작은 확률을 뚫고 0.2의 확률로 1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이제 1이 되고 또 다시 우리의 깁스 샘플링 모델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른 자리에 대해서도 뭐 배우 전에 세 번째 자리에 대해서 해서 뭐 0.4의 확률로 1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아니다 0.6의 확률로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0이 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이런 샘플링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샘플링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샘플링 결과들이 나와서 제일 지금 보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뒤에 111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4, 5, 6번째 베타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유의하겠다 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베타겠다라고 수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고 모든 결과들을 다 사용해서 확률적으로 사용해서 다 각각의 베타가 나온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0일 이렇게 6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두 번째 자리가 1인 모델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비율이 한 0.8 정도 비율로 1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베타를 G를 0.8로 쓰고 이제 이 0.8 베타 2 플러스 뭐 이렇게 비율을 따져가지고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을 해가지고 뭐 0.3 베타 1 플러스 0.8 베타 2 플러스 뭐 0.9 베타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베이지안 모델 어베리징을 통해서 개수를 얻어서 모델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박수.
여러분 집 가야 되는데 벌써 9시가 다 돼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어려웠을 텐데 사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학부는 아닌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머신러닝을 위한 몬테카를로 공법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대학원에 오시면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게 어드밴스드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빅샘플러는 베이직 몬테카를로 메소드 아는 거죠. 여기서 몬테카를로 메소드라는 거를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던, 왜 몬테카를로냐라는 걸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몬테카를로라는 게 저기 마카오 같은 거 있잖아요. 카지노 하는 섬이에요. 여러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뭐 그런 느낌인데 이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몬테카를로라는 게 이게 샘플링으로 디스트리뷰션에 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는 건가? 뭘로 보면 이거를 여기 화면을 찍으려고 했어요. 됐다. 여기에서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뭐야? 이거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쭈르륵 하면은 노말이 되죠. 이게 바이노미얼이 노말로 근사되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링으로 어떠한 분포에, 우리가 원하는 분포에 근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몬테카를로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몬테카를로인 게, 처음에 우리가 모델 셀렉션 할 때는 그냥 몬테카를로였고, 저기 뒤에 에버리징 할 때는 몬테카를로 마르코프 체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몬테카를로 방법론이고, 뒤에 있는 거는 몬테카를로 방법론 중에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토캐스티컬 프로세스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마르코프 체인은 그 전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데이터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시그마 제곱 S를 가지고 시그마 제곱 S 플러스 1을 추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마르코프 체인인 거고, 뭐야 이거? S 돌아가고 있었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거는 그 전에 그 모델 셀렉션에 있었던 모델 셀렉션에 있었던 몬테카를로는 그 전에 걸로 다음 걸 수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전에 걸로 다음 걸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몬테카를로인 거고, 여기에서는 전에 있는 걸로 다음 걸 추정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마르코프 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MCMC와 MC의 차이점은 이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식을 하나하나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진익훈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익훈 교수님과 함께 즐거운 연구생활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그냥 코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번 쭈르륵 따라가 보는 것까지만 하는 게 저는 학부 수준에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 하실 때도 너무 수식 증명하는 게 왜 안 풀리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코드 하나하나씩 한 줄 한 줄씩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코드가 왜 있는구나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석인데 다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비콘이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바쁘실 텐데, 지금 세션에다가 복습 스터디까지 하시려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오늘 했던 이런 세션 내용들 리뷰하실 때, 뭐, 노션이라든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뭐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시간이 들잖아요. 지금 비콘 하는데도 바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 학술부원님들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리뷰할 때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그거는 간단하게 하시고 예, 비콘에 지금은 집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9월 15일에 다시 정규 세션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도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